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겠죠.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2부를 열겠습니다. 네. 네. 아, 와. 선생님 와. 목소리를 들으니까 더 좋네요. 네. 네. 나 자신을 아는 것, 네. 그 힘. 네. 네. 선생님도 그 공부하실 때 3년 동안 네. 나 자신을 계속 그런 네. 정신과 네. 상담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그 시간이었나? 네.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상담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거죠. 네. 근데 상담이 아니라 그 사이코 애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요. 정신 분석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 모든 의사가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환자를 상담을 좀 많이 해보겠다라는 의사들은 그 정신과 치료에서 되게 중요한 게 중립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굉장히 중립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야지 안 그러면 그 나의 좋지 않은 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상당히 이제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스승님께, 저희 선생님께 3년간 주 2회씩 정신 분석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교육 분석의 목적이었죠. 내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수련의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시작해 보니까 저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런 과정들 뭐 어떤 화도 나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쭉 겪어 나가면서 다는 아니지만 뭐 조금 더 제가 저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 분석을 3년 동안 주 2회씩 그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돈도 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해 나가면서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조금은 더 안정감을 찾고 다른 것보다도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물론 여전히 미숙합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3년의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정신 분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컬럼이든 책이든 방송이든 이제 뭐 유튜브든 이런 걸 통해서 강연이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아. 네. 선생님 유튜브 봤는데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왜 우리가 지금 네. 작은 방에서 이렇게 딱 얘기만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사님이 굉장히 편하신 분인가 봐요. 저랑은 네. 그 EBS의 그 생방송 60분 부모라고요. 부모. 네. 네. 아마 2000 한 3년 이때부터 아마 시작한 프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은경 아나운서랑 같이 했던. 네, 처음엔 최은경 아나운서 아니고 그 더 이전에 있었어, 이전에. 네, 예.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건데요. 제가 2회 때 나갔나?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맺어져서 처음에. 예. 네, 제가 EBS에 마치 직원처럼 매주 출근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해서 그 마무리가 될 마지막 종방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기상 씨가 몇 년을 MC를 했었죠.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친해져가지고 저한테 누나 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그 집에 그 뭐 기상 씨 부인 또 아이들 다 아이 알고 2명. 지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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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게 지냅니다. 방송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아프셨을 때도 있었더라고요. 네.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막 눈물 흘리시는 거죠. 네, 선생님은 우는 거 봤어. 이런 여러분은 예.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강건한 선생님께서 네. 유튜브 2회에서 우셨어요. 네.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하는 모습 보면 저도 같이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건강하고 뭔가 왜 강한 캐릭터라고 근데 맞아요. 원래 내면 자체도 그렇게 그러시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아픈 적도 있으셨고 그랬구나. 아무리 강해도 가끔 우는 것들은 힐링이 되는 거죠. 살면서. 그러면서 인간의 네. 감정이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전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책을 늘 이제 출판사에 넘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에 교정 제가 다 보거든요. 근데 다시 읽는데 네. 눈물이 나서 우니까 저희 남편이 그 당신이 쓴 책 당신이 또 공유하고 근데 잘 웁니다. 제가 잘 울고요. 상담하다가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 날 때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감정에 이제 또 젖어서 너무 이성을 놓치면 안 되지만 네. 잘 웁니다. 잘 울고 특히 아이와 관련된 이제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엄마니까 네 이제 어떨 때 마음 아프고 그렇죠. 네. 저는 그 유튜브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의 사연 속에 깊숙이 들어서 사실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 속내를 다 알기는 좀 어려운데 상황과 모든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이 한마디 안에 느껴지는 그 속내랑 그 상황까지 다 이해하시면서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모습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보고 굉장히 이상한 상황, 정말 끔찍한 상황에 그런 갖가지 사람들 다 볼 텐데 일상적인 어떤 그 사람의 불행에도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에 좀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유튜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유튜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블로그가 있는데요. 네. 행복한 아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맞아요. 근데 네. 그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소통을 안 합니다. 이렇게 아예 공지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도저히 상담이 막 네.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글을 올리는데 지금도 뭐 문의글이 상담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 이제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글을 쓸 때 거기에 반영하거든요, 제가. 근데 네. 이제 이번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소통합시다. 이제 서로 인터랙션 합시다 하고 시작을 한 거라서 네. 이번 유튜브 목적은 여러분하고 정말 이렇게 자주 뵙고 네.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공감해드리고 그러를 목적으로 네, 소통하려는 사연 목적입니다. 어디 네. 보내면 되나요? 네, 거기 유튜브 보시면 밑에 네.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데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초반기라 지금은 네. 채택되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야, 이거 굉장히 큰. 네. 네. 제가 1등으로 네. 쓸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마는 네. 좋은 영향을 주거나 또는 너무 아픈 부분을 조금은 이렇게 한꺼풀 이렇게 도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아까 말씀하시니까 드는 사연인데요. 그분은 평생 동안 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따뜻한 말이라든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딸은 평생 동안 어머니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돌아서 놓고 보니까 그거는 효도도 아니었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아니었대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기는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대요. 그리고 어쩌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병 수발을 하고 이럼으로써 자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평생 동안 한 번도 자식한테 미안하다라는 말도 안 하셨던 사실 모진 엄마였어요. 그 어머니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 가서는 널 돌봐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떠났대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근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말하고 떠나더라고요.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게 미안하다는 말이라고 그게 딸아 정말 미안했다라는 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 인간은 마음의 번역과 통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저 심층에 있는 마음은 그 마음의 본질 그대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다른 방향의 행동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의 언어 표현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그 진심을 잘 통역하고 이해한다면 인간의 삶은 조금 덜 괴롭고 덜 아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로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친데레라고 하는데 그 남자들 그런 것들도 네. 의외로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하는데 네. 직접 얘기해 주면 더 편할 텐데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해도 안 해줘. 정답을 알려줘. 네. 의외로 평생 동안 부모한테 모진 말을 듣고 정말 비난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마지막 떠나면서까지도 그 말 한마디 안 해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근데 그쵸. 네.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손을 꽉 쥐어주더래요. 그게 미안하다는 표현이에요. 미안했다 아들아 그 얘기인데 그걸 제대로 통역하고 번역하면 훨씬 그 이후의 삶이 좀 나을 텐데.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엄마는 떠났고 근데 본인은 엄마를 보내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 동생을 본인이 건사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 평소에 좋아하시던 거를 꼭 먹고 싶다고. 예를 들면 무슨 찜 이런 거겠죠. 네. 그걸 드시고 싶다는데 돌아 누워 있었대요. 세상에 나를 괴롭혀도 유분수지 이것까지 또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말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평생 그 아버지가 드시고 싶었던 묵은지찜 뭐 이런 것들 대구탕 이런 거가 볼 때마다 그 죄책감에 아주 그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참 종류는 다르지만 갖가지의 수많은 나들이 존재하면서 이 나 안에는 이 인생의 기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을 흔들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들을 좀 꺼내놓고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방송들 보면 이게 미디어가 미치는 그 순기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 또 꼭 비단 순기능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간의 삶이 힘들수록 그리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용기가 없을수록 우리는 그냥 순간적인 찰나적인 즐거움에 더 많이 몰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웃고 네. 떠들면 좀 잊어버리니까. 물론 웃고 떠드는 것도 있어야죠. 네. 인간의 삶이 뭐 언제나 진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또 지나치게 그렇게 좀 몰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나의 내면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데 너무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에 미디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프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저자와 얘기를 해보면서 네. 네. 같이 지금 너무 좀, 행복합니다. 네. 이 인간의 삶을 좀 나눠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많은 그 청취자들께 우리 왜 그 계곡에 물살이 막 이렇게 거칠 때 막 어떨 때는 물이 좀 불어나면 사람이 거기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잘못 헛디디면 물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그 계곡의 물살이 아주 깊을 때 빠를 때 어떨 때는 잔잔하고 얕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놉니다. 돌도 줍고 놀지만 발을 담그기도 하고 그러나 물살이 막 빨라질 때 거기 우뚝 서 있는 바위처럼 그 바위는 아무리 물살이 빨라도 그냥 단단하고 그냥 그 바위 자체는 고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만 조금은 단단하고 좀 고요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의논하고 찾아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쉽지만은 않은 일 같아요. 드리머가 네. 방송에서 처음 울었어요. 맞아요. 코끝이 찡하네요. 꼭 그걸 꼭 말로 해야겠어요. 얘기해야지 그럼. 근데 선생님도 이제 그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그런 좀 정신 분석 네. 그런 것들을 받는 것들 통해서도 굉장히 좀 네. 이분도 계속 고민을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 해가시는구나 그런 것도 네. 그래서 너무 좋았었고요. 그 노희경 드라마 중에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네. 드라마 보셨죠? 네, 저 굉장히 네. 저는 노희경 작가님 한번 꼭 좀 뵙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공효진이 정신과 의사인데 네. 정신과 상담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일부에서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안에 쌓여가지고 분출을 못하니까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중립을 잡아가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그 드라마가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네. 아 이게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또. 또 선생님 나온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나도 너무 선생님 뵈야 할 사연이 있다 막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나오신 김에 제 육아 상담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공부를 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엄마가 그래 그럼 해 이렇게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엄마가 컨펌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시댁이랑 굉장히 친하게 긴밀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시댁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느낌은 굉장히 케어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굉장히 스스로하게 좀 지켜보는 스타일이고 또 시댁 식구들은 굉장히 왜 일을 안 챙겨주고 저렇게 보고 있지? 방치하느냐? 네, 왜 이렇게 방치하지?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간혹 뭐 얘기를 하면은 좀 저 스스로하게 두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방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약간 비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데 공부를 어디까지 시켜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일이 더 중요해서 아이들이 안 보일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인정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까지 안 챙겼다니라고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내가 될까? 막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런 것들도 고민되고 그래서 여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엄마가 될까 봐 두렵다. 아빠 같은 점이 나한테 있을까 봐 두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그 책에서도요. 공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자식을 그러면 공부를 안 시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시켜야죠. 이렇게 답해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육을 너무 안 시키는 것도 아동 학대에 들어가요. 근데 네, 어쨌든 기본적인 공부는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공부 그러면 우리가 좀 이게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다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적어도 우리 이분들만이라도 공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특히 저는 그 제가 이제 뭐 육아 뭐 또 부모의 역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제가 11년 동안 했거든요. 네. 때리지 마라가 이제 제가 11년 동안 훈육은 중요하나 때리지 마라 이거였는데요. 네. 원래 제 주 전공은 그 주의력, 기억력, 학습 기전 이런 거와 관련된 신경회로의 발달 뭐 이런 걸 보는 의사입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겠는데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네. 뭐 정말 네. 그 마음을 또 좀 다르게 먹으면 돈을 매우 많이 벌 수 있는 그러네요. 공부 잘 시키는 분들 대치동에 때문에.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런데요. 그래서 더욱이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간은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그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날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나질 않습니다. 배워져야 되는데요. 약간 의학적인 얘기를 조금 어렵게 해보자면 그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 당시에 눈, 심장, 귀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해부학적 구조라든가 기능을 다 갖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심장도 체구가 작으니까 심장의 크기가 작을 뿐이지 기능은 다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 예를 들어 뭐 혈관이 하나 더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인간의 대뇌의 신경회로의 발달은 출생 전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출생 전에는 기초가 연결되고요. 출생 이후에도 새로 생깁니다. 뇌세포도 새로 생기고 뇌세포와 세포의 연결도 일어납니다. 그 연결이 일어나는 과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기는 출생 이후에 새로 생기지 않는데 다만 기능이 좀 더 이제 체구에 맞게끔 이제 그렇게 크기가 달라지고 그럴 뿐이지. 그러나 신경회로는 새로 생기고 새로 연결되고 어떤 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도 손가락을 까딱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20살 이후에는 아주 명주실로 자수를 놓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기능의 분화가 이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네. 이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냥 타고나지를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배워야 하고 어릴수록 가르치는 사람은 부모이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가르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지고 싸웁니다. 네, 근데 자식은 가르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고 심지어는 싸워서 이길 대상은 더욱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지고 싸우고 싸워서 이기려 듭니다.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신경회로가 연결되는 과정이 이제 결국은 배움인데요. 배움의 아주 일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이죠. 공부지요. 배움은 훨씬 더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라고 보는 거, 좁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배움 이퀄 학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은 배워서 인간다워져야 합니다. 인간답다는 거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니까 뭐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자면 뭐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참고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남을 좀 이해도 해야 되고 때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좀 넘어도 가고 공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배려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난 회에 말씀드린 협동과 협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다운 거거든요. 이게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이건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 아주 작은 분야인 학습에 몰두를 하는데 이 방법이 비인간적이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공부를 가르치지 말자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비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전부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무슨 종착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그 핫했던 드라마 역시도 스카이캐슬도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더 아마 반향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는 이제 특히 학습, 공부 그러시니까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뇌과학자니까 뇌를 이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첫째,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학자가 안 돼도 그냥 수학을 배움으로써 그쪽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학이 너무 어려우면 수학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 기본을 배우는 걸 통해 그쪽 뇌가 발달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러나 이제 옛날에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괴나리 보찜을 치고 팔도를 유람하면서 실제로 배웠잖아요. 집신 짜는 거를 배우려면 그 집신 잘 짜는 사람 옆에서 저 안 먹여줘도 되니까 이거 하루만 배우게 해달라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학교의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뇌를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거. 그래서 잘하는 거 한 가지만 몰두시키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그나마 교육과정이라고 만들어진 거는 나름 그 분야에서 그래도 그 내노라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과목들이 정해지는 거라 나름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균형 있게 배우는 거, 특히 초등기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골고루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거고 예를 들어 하나만 집중적으로 시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김연아 선수잖아요. 김연아 선수는 우리 그 한민족 역사 중에 그냥 한 명이나 두 명 있는 김연아 선수 아버님 어머니의 딸일 뿐이 우리 딸 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재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애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만 잘하는 걸 발굴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심정은 제가 너무나 이해를 하지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공부를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이냐. 첫 번째는 뇌 균형 있는 발달. 두 번째는 우리 공부는 10개 중에서 9개를 틀리더라도 하나를 알게 되면 그 하나를 아는 걸 통해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알았네. 이러면서 이제 효능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 자기 신뢰,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10개 중에 9개를
알아도 하나 모르면 넌 이거 왜 몰라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성취감보다는 좌절감을 이거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원장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한테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애인 안 생겨요 느낌이. 애들이 그럼 공부를 왜 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공부는 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네가 해나가는 과정인 거지. 성적이 오르면 좋고 오르지 않더라도 성적 자체가 너의 목적은 아니야. 그냥 너가 네 실력을 기르기 위해 해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저는 노는 게 좋아요. 공부 싫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노는 게 좋지.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그러면 나도 당연히 노는 게 좋아. 애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당연히 노는 게 재밌죠. 애들이. 어찌 공부가 더 재밌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는 지루한 과정입니다. 재미없고. 그리고 오늘 하나를 알면 다음 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갈수록 태산이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그냥 겪어가는 걸 통해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는 참아내고 견뎌내는 걸 잘 못 배웁니다. 그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정이고 하면 그 다음날 더 어려운 게 나오니까 갈수록 태산인 이 과정을 통해 그냥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자세를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걸 겪어내는 걸 통해. 이게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간 애들은 공부 괜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의 순기능에 대해서 방금 이제 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계속 봉착되는 문제도 ቍ꿋하게 계속 해 나가는 힘을 네. 키우기 위해서다. 근데 그걸 계속 앉혀서 이제 좀 해라고 시켜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아이가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슨 어떤 네. 식으로 제가 알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언제나 특히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는 근데 이게 약간 확장을 시키면 뭐 회사에서의 선후배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손을 잡고 같은 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가 어려운 문제를 자꾸 안 풀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이 문제를 놓고 맞서 앉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너 이러면 되겠어?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지 깡통 차고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 등대가 배를 밀지 않거든요. 방향만 비춰주거든요. 네. 그러듯이 아이하고 손을 잡고 한 면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어려워. 그지? 이렇게 한 면을 바라보고 같이 보는 거죠. 이 문제는 어려워. 그지? 쉽게 안 풀려. 근데 풀다 보면 지루해. 그지? 엄마가 알아. 근데 어쨌든 풀어가는 과정을 해보긴 해야 해. 이게 방향인 거죠. 그럼 애가 지금 싫어요. 그럼 좀 쉬었다 해. 그러나 이거를 안 푼다고 해서 없어지진 않으니 네가 한번 힘을 내서 풀어보도록 하긴 해야 해. 해야 해. 라는 방향은 알려주는 거죠. 해볼까가 아니라 해야 하는 거야. 마치 왜 출산하는 산모한테 나 지금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알아요? 조금만 참아요? 그 낳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 중간에 낳지 말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중간에 좀 쉴까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잖아요. 나오다 네, 쉬면. 그쵸, 그러니까 그쵸. 알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해. 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 이게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언제나 지침과 방향을 줘야 돼요. 지침과 방향을 줘야 하고 아이가 그 과정을 꼭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해나가게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 잘이 들어가요. 잘. 네.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냥 공부는 하면 돼요. 근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네, 하면 되는데. 근데 그럼 이 세상에서 공부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로. 네. 뭐 그렇게 인구 퍼센트에서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기본을 배우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 아주 명문대에 그렇게 나와서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또 그런 공부에 또 재능이 있고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너무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배움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드라마도 스카이캐슬 이제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가슴 아파요. 그게 공감이 된다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딱 한 가지 실질적인 거 딱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저도 바쁜 엄마고 또 이제 뭐 맞벌이고 그런데 아드님은 학원을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랬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하나만 알려주시면. 네. 네. 그 학원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면 학원도 가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배울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은 거니까 네. 학원이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애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파악을 해봤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땐 조금 여리고 굉장히 섬세한 애인데 좀 여려요. 네. 그리고 좀 겁이 많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 막 치열하게 가서 막 시험을 보고 막 좋은 학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네. 이랬을 때 그걸 준비하고 하는데 그 직전에 막 더 막 긴장을 하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러다 보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뭐 네. 급수가 못 올라가거나 뭐 그러면 그걸로 내가 다시 해보자 이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속상해해요. 자기가 막 내가 왜 엄마 나는 왜 뭐 이런 아이라서 제가 그 아이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들은 엄마가 오은영 박사님인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다행이다. 약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파악을 해서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해내는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 애가 뭐 완전 나동그라져서 뭘 안 하지 않거든요. 자기 혼자 책을 읽고 뭐 이런 것들 잘해서 그 방향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내도록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과니까 수학 같은 거는 과외를 좀 시켰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학원을 어릴 때 좀 안 보냈고 고등학교 와서는 수학을 좀 시켰는데요. 이제 지금은 대학생인데 그냥 조금 자식 자랑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만 우리 아들은 해주세요. 이제까지 공부한 것 중에 대학 가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수학을 그렇게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한테는 제 방식이 그래도 좀 적절하지 않았나. 네. 그러나 뭐 모든 아이한테 이 방식이 맞는 건 아니고요. 또 학원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배움을 통해 얻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너무 공감되는. 네, 그래서 이 책에도요 공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얘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특목고를 나왔어요. 특목고. 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그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주 그 명문대 출신들이세요. 엄마 아버지가 다. 근데 이 부모님이 특별히 이 아들한테 뭐 공부를 더 잘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비교적 굉장히 그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은 부모님이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기준이 그런 거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준과 잣대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기가 자기 꼴을 못 견디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시험을 볼 때 너무 떨려가지고 시험 잘 못 봤어요. 그래갖고 재수와 삼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어떤 다른 문제로 저를 찾아왔는데 그 청년이 하여튼 그때 공부하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부끄럽다고 삼수를 하고 이런 말을 꺼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정말 진심으로 당신은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실력이 들었고 두 번째는 당신이 재수 삼수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불성실한 적이 없었고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공부를 제대로 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했더니
그 청년이 자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노라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은 공부를 제대로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간 것뿐이지. 네. 그 청년은 실제로 실력도 있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아주 성실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마지막에 파이널에서 좋은 대학을 못 간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존감 떨어지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네. 지금 듣는 분들도 최선의 선택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스스로 네.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더 좋은 건 있었을 텐데 나는 못한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여기 책에도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화두가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 네.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 속에서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거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인데 이건 어쩌면 출발 자체가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도 세모이든 동그라미든 네모나든 손톱을 물어뜯든 말이 늦든 걸음이 뭐 빨리 못 걷든 영어를 빨리 배우든 못 배우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밥을 안 먹든 또 너무 밥을 많이 먹든 그냥 또래하고 잘 어울리든 아니면 수줍든 이런 거와 무관하게 네. 그냥 조건 없이 내 아이가 보내는 사인 여러 가지 신호를 아주 소중하게 대하는 그리고 사랑할 땐 사랑한다고 해주고 아이가 마음이 힘들 땐 보호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는 데서 자존감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럼 그런 걸 나는 어릴 때 못 받았으니 어떡하나. 그러나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인간의 어떤 정서의 발달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노력과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나름 뭐 그냥 열심히 살았고 그러나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완벽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다 완벽하지 않고 미숙한 면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아주 배드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쁜 부분들도.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바라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 나간다면 인간의 내면이 그릇이라고 본다면 이 그릇을 채워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어쩌면 그렇게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힘이 됩니다. 네. 네.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게 너무 좋고 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라고 네. 막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네. 굉장히 이제 힐링이 되는 말씀해 주셨네요. 진짜. 네. 이제 저도 좀 질문이 있어요. 연령대가 이제 초중고에서 조금 더 낮아져서 이제 네. 영유아로 네. 내려가서 아까 말씀 중에 언뜻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고야 말돼요. 딱 하나. 네. 안 먹는 아이로 고민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으시죠. 네. 네. 책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밥 먹이는 거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 정말 밥 안 먹는 아이 때문에 미치겠다. 네. 이런 네.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원장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근데 원래 기본은 네. 골고루 잘 먹는 게 답입니다. 네. 그걸 누가 잘못된 답이라 하겠습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 중에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직전에 사탕을 준다든가 과자를 줘서 당을 높여버리면 애들이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소수의 아이들 그건 정말 식습관을 잘못 들인 거죠. 어른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애들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밥을 안 먹는다고 고민하는 부모들은 이런 부류는 아니에요. 정말 좋다는 방법 다 써보시거든요.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안 먹는데. 그러니까 잘 안 먹는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가 대체로 괜찮은 식습관으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들의 경우에 안 먹는 아이들은요. 구강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언제나 외부와 소통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정보, 자극, 그 외부 안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환경적 자극도 들어갑니다. 문이 꽝 닫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앞에 자전거를 빨리 타고 샥 지나가는 이런 게 다 외부 자극들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은 뇌에 입력을 시킬 때
이 입력시키면서 버릴 걸 버리고 또 몰두해서 해석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때 발동되는 첫 단계가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컵에 커피가 지금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여기 담겨 있으니까 커피라고 인지를 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큰 통에 라떼가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후각을 사용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커피 향이 나네. 그럼 그 다음에는 찍어서 이렇게 맛을 봅니다. 커피 맛 나네. 그럼 이게 커피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과정들의 이제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이들일수록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구강 감각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음식 입에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맛을 느끼는 미뢰 돌기라고 네, 하죠. 네. 그거와 음식의 재료를 씹으려면 입천장과 혀와 구강 점막과 모든 부분들을 저작을 해서 식도를 통해 쭉 내려보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촉각입니다. 촉각. 구강 내 촉각. 이게 좀 과민하거나 예민한 거죠. 예민하거나 이 처리를 조금 아직은 어려서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새로운 맛을 안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음식의 재료의 질감에 굉장히 과민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를 일단 좀 해결을 해주려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대체로 의학적으로 만 나이 10살은 돼야 이게 조금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만 10살까지는 기를 쓰셔야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청소년기에 중학교쯤 가면 라면 끓이면서 안 먹던 김치 다 먹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것이 라면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이 되면 편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체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을 정도로 괜찮아지거든요. 네. 이런 아이일수록 부모들이 골고루 안 먹던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하려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밥 먹는 밥상이 괴로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물론 영양 공급, 성장 다 들어가지만 우리 다 먹자고 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인사도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가 네. 좋으니까 한번 만나요?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밥 먹을 때는 멍멍이도 어떻게 안 한다고 하는 것처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물론 부모의 그 사랑은 이해하죠. 부모가 잘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는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그 부모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몰두를 하면 너무 많은 걸 잃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뭐 혼을 내서 내지는 뭐 어떻게 습관을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감각을.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에 일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양치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소리 입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제가 알아차리고 이게 알아차린 다음에 애랑 같은 면을 보고 이게 좀 너가 먹기가 좀 어렵지?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니까 일단 모양만 봐. 다음에 또 나올 거야. 안 먹어도 돼 하고 밀어놓을 수 있는 권리도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강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도 보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생존을 합니까? 자기 먹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맛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아이가 식탁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뭐라도 좀 먹을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즐겁게 먹으면서 포만감을 경험해야 돼요. 와, 이게 배가 부른 게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포만감이 있어야 다음에 공복도 느끼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빼고 오늘 몇 숟가락을 먹이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 중에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분이신데 나는 어떨 때 아빠가 싫냐하면요. 밥 먹을 때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는데요. 고기 안 먹는다고 야단을 맞는데 자기는 그럴 때 너무 아빠가 싫대요. 그럼 넌 생선은 먹니? 그러면 생선 먹는데 그럼 그걸로 단백질 섭취해. 나는 그 엄마한테 이거 생선 주세요. 너 닭고기는 먹으면 닭고기 먹어. 이렇게 해준대.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는 얘가 왜 그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아, 얘가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구강 감각이 예민한 애를 먹어 이런다고 애가 구강 감각이 덜 예민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걸 좀 아이의 나이에 따른 성장이나 발달을 좀 이해하면 부모 역시도 모든 걸 다 아는 완벽한 인간도 아니고 부모 역시 이해를 해도
표현하는 방식이 미성숙하고 여기서부터 오는 어떤 실수를 그래도 좀 줄이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줄이고 그러면서 아이를 대할 때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상처도 좀 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들었지? 10살까지는 포기하래. 네. 저희가 네. 맨날 고민하거든요. 네. 애를 뭘 어떻게 먹여야 얘가 잘 네. 먹을까. 근데 먹는 게 있죠. 분명히. 먹는 거 있어요. 네. 제가 볶음밥 해주는 건 그렇게 잘 먹어요. 네, 그렇게 즐겁게 근데 먹으세요. 매번 네. 그것만 먹이는 것도 사실 영양 섭취 면에서 좀 네. 불안하고 네, 네. 맨날 기름에 튀긴 이것만 먹여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네. 바나나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바나나만 먹는 애들. 그게 아니고 볶음밥이면 그래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아, 맞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10살까지는 마음을 네. 내려놓는 걸로.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10살 때부터 고민하는 거 아니야 또?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저는 이 책 안에서 왜 부모와 이렇게 자식과의 관계, 또 내가 낳은 자식과의 관계, 또 그 내가 선택한 남편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 안에서 나의 뭐 그런 입지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가 잠깐 실수했을 때 엄마의 반응 그랬을 때 여기에 되게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왜 물건을 못 챙겼어요. 근데 엄마가 그 물건도 못 챙기고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는 반면 B 엄마는 그것 봐 이게 물건을 오히려 더 잘 챙겨서 갖고 있는지 모르고 다시 찾으러 간 거였던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책 속에 이런 거 보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도 그렇게 물건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해주셨냐면 너는 하나를 너무 집중해서 다른 걸 약간 신경을 못 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성적표에도 왜 통지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주의가 산만하고 물건을 잘 잃어버립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썼던 애였던 거예요. 제가. 근데 엄마가 그걸 읽더니 너는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 하나가 너무 가슴에 남아서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커서도 계속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많이 잃어버렸는데 네. 우리 로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결국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네. 인간은 결국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리고 정말 원치 않은 스트레스나 고통이 와요. 근데 이거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겪다 보면 끝이 나요. 근데 그 겪는 과정에서 조금 덜 흔들리게, 덜 요동치게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화들이에요. 네. 이런 걸 통해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마음을 그래 또 좋은 날이 있지. 그때 그랬지. 그 얘기가 나한테 되게 용기가 됐지. 이러면 사람이 극복을 하거든요. 무슨 뭐 어마어마한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었다든가 해외여행을 갔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해줬던 한마디. 저도 어릴 때 너무 약골이었고 그랬는데 소아과에 갔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안 먹어서 그런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아유 선생님 얘가 병원에 단골인 거 보니까 나중에 의사가 되려나 보다고 이래갖고 제가 선관 있으셨네요. 그때 굉장히 그때 아주 뿌듯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 먹는 게 우리 엄마 탓은 아닌데 우리 엄마가 무지하게 맛있게 만들어준 내가 안 먹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가 죽어 나오기보다는 좀 그때 그런 말들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가 좀 여장부 같으시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제가 의대에 가려고 했을 때도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남자 군대가 3년이었거든요. 남자는 군대 3년도 갔다 오는데 또 해? 이러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거에 굉장히 마음에 그 어떻게 뭐 위로를 받고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뭐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게 애를 뭐 잘 키우고 또 뭐 어떻게 한 것 때문에 애가 망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되게 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 걸 알아요. 사랑했지만 그래도 나는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들 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한 걸 모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따뜻한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나오는 들꽃 같은 그런 말들 내지는 고목나무처럼 정말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어쩌면 선생님들이 해주는 따끔한 어떤 충고나 그런 이제 어떤 뭐 비판보다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부모가 매번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우리가 좀 바꿔보자고요. 아이의 입장을 좀 인정하고 그리고 충고를 해주는 거와 우리는 언제나 충고를 먼저 합니다. 너 거봐 이렇게 한다든가 내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입시를 치르면서 결국은 수많은 또 어떻게 보면 합격하지 못한 아이들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 부모는 언제나 아이에게
지침과 방향을 알려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의논해 나가야 되는 대상이 돼야지.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본인이 제일 힘든 겁니다. 본인이 죽을 만큼 아프다면 죽을 만큼 아픈 거 맞거든요. 근데 뭘 아파해 네가 열심히 안 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아픈 거거든요. 본인은.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인정하고 어이구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같이 의논하고 길을 좀 찾아가는 것들을 해주는 그런 부모로서 우리가 좀 한번 내 자신을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도 많이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고 싶고 네. 아이가 되게 누가 보면 되게 사소하지만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런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너무 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열심히 너무 감사한 게 막 메모하시면서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시간이 또 거의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책에 좋은 내용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요. 더 전달했어야 네, 했는데. 아쉽지만, 네. 네, 저는 이번에 그 오은영의 화해를 통해서 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그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여러분들의 그 흔들리고 울리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만나 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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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는 초기라서 지금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실 가능성이 아, 높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육아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건 육아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어른들이 읽어도 되는 맞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네. 그쪽 얘기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좋았던 것이 솔직히 저는 애들은 걱정 안 하거든요. 네. 어떻게든지 잘 크더라고요. 뭐 부모들이 뭐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커줘서 그런 걱정 안 하는데 저는 늘 저희 어머님이 늘 걱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근데 초반에 그게 좀 바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부모가 되지 말라는 말씀 딱 해주셨는데 아 내가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볼 필요도 있고 제가 이제 또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어도 너무 힐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 어른들 보는 얘기로도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하나 당부 말씀 더 드렸고요. 네, 어른들 책입니다. 이 책. 맞습니다.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리기 아쉬워요. 네, 이대로 보내야 한다니. 네. 바쁘신 분이라 보내드려야 합니다. 네, 오은영 선생님과 함께한 오은영의 화해 2부도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